그 일본에서도 그 잃어버린 30년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실질 임금이 몇 년 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그래서 일본은 계속 이게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는 뭐 살아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가님께서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도 내셨고, 일본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뭐 일본에 지인들도 많이 있고 해서 네.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혹시 갔다 온 횟수가 대략적으로? 100번은 넘지 않을까. 아, 100번 넘게 일본을 예, 갔다 횟수를 오면서. 따지면, 예.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간 지가 2003년도쯤? 그쯤부터니까 일본 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여자친구. 아, 그러다 남자의 근원적인 보니까-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아. 지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도 내면서 또 집필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자료조사도 하셨을 거고.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지인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일본에 가는 이유는 그냥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으로 뭐 이야기 여쭤보겠지만 2003년부터 일본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횟수도 100회 넘게. 그럼 다양한 지역, 일본에도 뭐 후쿠오카도 있고 교토도 있고 도쿄도 있고 뭐 삿포로 대부분 다 가보셨을 텐데 네. 지금 이제 한 22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20년 전의 일본과 지금 이 일본 좀 느낌이 다른가요? 뭐 20년 지났으면 대부분 한국 사회를 보면 진짜 한국 성장을 많이 했다. 진짜 빚과 번쩍 건물 뭐 이런 느낌 받지만 모든 나라가 똑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많이 변했죠. 근데 변화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좀 좋은 부분으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그 경제 성장했고 아시아에서 최초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 한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면 지금 이제 2025년 벌써 4월입니다. 지금 일본 경제 좀 어떤 편인 상황인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대부분 안 좋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요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얘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한국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일본 경제 뭐 한국하고 똑같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엔저 때문에 대기업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뭐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수출을 해봤자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의 공장이 전부 다 해외에 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 외국에서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다.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보면은 정말 많이 망하는 가게가 있어요. 라면 가게. 라멘. 아, 너 일본 너무 맛있잖아요. 이치란. 좋아합니다. 이치란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한국 그런 사람들이 줄을 아주 가득 서 있죠. 외국인들이 많이 가죠. 이치란 네.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데 일본에 갈 때마다 보는 게 항상 가게가 망해 있어요. 여기 라면 가게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여기 또 라면 가게 하나 새로 생겼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식당들 보면은 금방 사라졌다가 또 금방 또 생겨나고. 근데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라면 가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 직장인들이 우리 뭐 먹을까 하면 이제 뭐 라면이나 먹지 뭐 그런 느낌의 라면이기 때문에 라면 가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일본 대표 메뉴 하면은 뭐 우동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우동 가게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우동 가게보다도 라면 가게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라면 가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1000엔의 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가격을 1000엔으로 이상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1000엔 이상으로 올리면은 이제 수익은 나오긴 하겠지만 손님들이 이제 가격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1000엔으로 올리지 않으면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은 또 여기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고 또 이러한 또 고민 속에서 또 가게들이 또 망해 나가고 있는 거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고용 부분에서는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일본 경제가 좋아서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인력을 또 들여오는 그러한 게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라면 가게가 문 닫고 때문에 충격적이네요. 일본에 저도 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거 어차피 뭐
PPL 같은 거 아니니까 네. 이치란 말고 일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라면 체인점이나 뭐 가게 제일 중심인 도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있어요? 아, 그것보다도 동네 가게를 가셔야죠. 동네. 동네 사람들이 맛있다 하는 그런 데를 가면은 맛있죠. 아무래도 이치란은 약간 좀 한국 입맛에 특화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치라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뭔가 좀 비싸기도 하고, 예,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치라는. 예, 그리고 맛이 좀 동네 가게에 비해서 예, 좀 퀄리티도 그렇고, 네. 동네 가게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 독일에게 GDP 3위 자리도 추월당하고 인도에게도 쫓기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본 경제 성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혹시 뭐 딴 게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네. 일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I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그 중심에는 IT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는 그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IT가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가장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침체로 빠지는 이유는 IT에 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없기 하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고령화 인력 부족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의 노동인구는 얼마나 줄어들고 일본 고령화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일본의 초고령화 이런 거를 이제 금방 몇 년 지나면 따라잡는다. 어쨌든 지금 더 심각한 건 일본이긴 하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편이죠. 그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일본보다. 예, 고령화가 더 빠르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쪽으로 가면 좀 이걸 크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방에 가면은 대부분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뭐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베트남입니다. 중국을 한 코로나 시기쯤에 베트남이 초월을 했어요. 중국인보다 베트남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국인 기능 실습생으로 한정을 하면은 50% 정도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베트남 사람이 지금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능 실습생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기능 실습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 기술을 배우러 온 실습생이다라는 이유로 최저 시급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문제도 있고 해서 커다랗게 일본에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고 일본 정치권에서도 바꿔야 된다고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기능 실습생 제도를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 정도의 분류로 해서 단순 어떤 노동직, 그러한 외국인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끔 해주고 좀 고급 인력들은 가족까지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사실상의 이민 정책입니다, 이건. 기능 실습생으로는 이제 좀 부족하니까 문제도 많고 하니까 이제 이민 정책을 지금부터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지금 인력 부족, 뭐 3D 직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일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편의점. 제가 최근에 일본 도쿄 중심 편의점에서 일하는 일본인을 본 적이 없어요. 도쿄 중심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들이 전부 다 동남아시아 아니면 서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능숙한 일본어로 잘 응대를 하면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 돈도 조금 받고 또 일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좀 꺼려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이 외국인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게 이전에는 이제 농촌 같은 데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 많았는데 점차 이제 식당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좀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적은 불판을 닦는 거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하는 쪽에 많이 나오시다가 한국에서도 편의점에 한국인 분이 아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대되고 외국인
노동력이 들어오면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그 질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순 노동은 말을 못해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정말 일본인 수준의 그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엘리트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최저시급 얘기 나와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듣기로 일본이 이제 일본에도 어쨌든 뭐 직장인분들이라든가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임금은 어쨌든 약간이라도 상승을 할 텐데 결국에 물가를 생각했을 때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실질 임금은 거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랑 만약 플러스 두 번째로 맞다면 일본 분들은 그러면 일본 내에서 이 먹고 살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리 이제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엔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이제 가서 이제 해외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쓰고 했잖아요. 그것과 좀 입장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분은 실질 소득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고 조금 줄어들었죠. 예전과 비하면. 그런데 그와 반대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세금도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번 돈을 국가에 얼마만큼 국가에 내느냐 뭐 이런 거죠. 최근에 일본 재무성이 2025년도 일본의 국민 부담률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2025년 일본 국민 부담률이 46%될 거다라고 전망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전쯤인가 한 4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에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소작농들이 쌀을 수확을 하면 는 절반을 소작료로 이제 지불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똑같다. 수익의 거의 50%를 국가에 갖다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일본이 국민 부담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국민 부담률이 거의 2배 정도로 뛰었고 근데 소득은 그대로고 라는 거는 그만큼 일본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럼 외식 같은 거 거의 안 하고 편의점이나 집에서 막 차려 먹는 게 그게 또 라면집이 문 닫는 거랑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부담이 될 수 있죠.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 부담률이 32% 정도 되는데 OECD 국가 평균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한국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추운 집에서 많은 분들이 살고 있다는데 뭐 그 실제로 그런지랑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일본 정치하고 좀 관련된 집이 추운 이유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뭐 지진 때문이다 아니면은 일본은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집을 짓는 어떤 건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축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가정집을 가보시면은 창문이 우리나라 뭐 한 8, 90년대에 쓰던 알루미늄 샤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얇아가지고 허술해가지고 바람 술술 들어오는 거 그런 걸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단열이라든가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낮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그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허술하게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뭐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건축사들이 그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집 허술하게 짓는 거고 제 일본인 지인 중에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한테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일본 집 왜 이렇게 춥냐? 그리고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짓냐?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건축비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이 단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자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허술한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문 샷시 좋은 거 단다고 해서 뭐 지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 그리고 단열재 넣는다고 해서 뭐 지진에 무너지는 거 아니고요. 더워서라고 얘기하는데 홋카이도도 이렇게 허술하게 집을 지어요.
더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열을 잘하면은 여름에도 시원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이 집을 이렇게 허술하게 짓다 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결로 현상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이 결로 현상이 생기면 창가에서 맺힌 물이 벽으로 스며듭니다. 곰팡이 생기고, 그리고 목조주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벽이 곰팡이 생기고 썩으면서 지진에 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본의 건축은 지진에 약한 그러한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본에 또 우리가 빈집이 많다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일본의 빈집이 한 900만 채 정도 된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도 지방에 가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 말고 지방 쪽으로 가면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진짜로. 사람 구경하기 힘들고, 그리고 좀 빈 집들, 굉장히 낡은 집들, 다 쓰러져가는, 사람 살지 않는 그러한 집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하고 똑같이 대도시 집중 현상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좀 대도시로 좀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삿포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혼슈 같은 경우는 뭐 도쿄, 그리고 칸사이 지방은 이제 오사카 쪽으로 사람들이 집중되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뭐 도시들 가보면은 굉장히 썰렁합니다. 젊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 부동산 혹시나 제2 버블 징후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뭐 버블은 이미 터져서 뭐 제2의 버블은 뭐 생길 것도 없고, 집값이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싸요. 지방은 많이 싸다. 뭐 영엔 집도 나오고 그러다 근데 보니까 요즘 뭐 듣기로 도쿄의 중심지의 집은 이제 뭐 엄청 또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도시 집중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외곽은 집들이 굉장히 싸지고 점점 내려가고 있고, 이제 대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고 있고,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중국인들 또 얘기를 들 수가 있거든요. 도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그 선수촌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때 미분양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기 아파트를 짓냐, 그래서 저걸 누가 사냐 그러면서 미분양이 났어요. 굉장히 크게 미분양 사태가 났는데 최근에 뉴스를 나온 거 보니까 그 미분양된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싹 다 사들였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 아파트가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뭐 중국인분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 알겠는데 이게 앞으로도 뭐 가격이 오른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뭐 이제 중심가 쪽에서는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땅에 계속 사고 있어요. 또 그 중심에는 또 중국인들이 또 그러한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도 지방과 핵심 도심의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시즈오카현 같은 경우는 후지산이 있어서 후지산이 보이는 온천 료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본의 문제점이 료칸들이 굉장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료칸에 잘 안 가요. 료칸도 안 가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비싸니까 료칸에 잘 안 가고, 또 후지다 뭐 이러한 느낌?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은 좀 그런 거 경험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인들은 좀 안 좋은 그러한 좀 촌스러운 느낌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비싸기도 하니까 잘 안 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료칸을 운영할 사람이 또 없어요. 이어서 운영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폐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료칸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중국 자본이 또 들어와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즈오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한데 거기서 이제 중국인 온천 거리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은 10년 정도 지나면은 일본 온천의 50% 정도는 중국인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 땅을 다 차지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일본 부동산 중심에는 중국인들이 있다. 뭐 다른 나라들도 중국인들이 땅값 엄청 올려놓고 막 욕을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한국도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살면서 소망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잖아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한국과 일본에서 내 집 마련의 차이점 같은 거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 오른다, 언젠가는 오를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나의 투자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 그렇죠.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러한 욕망도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거품 꺼지면서 감가상각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에 대한 좀 어떤 뭐 그런 욕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뭐 집을 산다 뭐 그런 경우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은 월세 사는 경우가 많죠. 그냥 월세 사는 게 가장 속 편하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에서 나가서 얘기하시는 거 봤는데 일본이 성매매 관광국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본이 성매매 관광국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인이 있다. 뭐 이러한 뉴스였는데 이거는 조금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뉴스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는 좀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올린 영상에서 가부키초 쪽에 가보시면은 젊은 여성들이 길거리에 쫙 서 있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제 유흥가 이름이 가부키초예요. 아시아 최대의 유흥가라고 불리는 게임의 무대로도 뭐 유명하기도 한데 거기 가면은 뭐 별의별 가게가 다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가면은 한쪽 거리에 저쪽 귀퉁이에 여성분들이 쫙 스마트폰을 보면서 서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 여성들이 전부 다 그걸 목적으로 혹시 태국 가보셨나요? 방콕 가서 제가 정말 큰 문화 충격을 받은 게 방콕에 저녁에 나갔더니 방콕 시내 중심에 여성들이 정말 쫙 줄지어 있는 거 보고 아니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적으로 서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길거리에. 규모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도 태국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일본에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말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을 정도로 매년 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까지도 그쪽에서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을 100회 넘게 20년 동안 가신 작가님이 보셨을 때 일본 경제 진짜 부활했다고 보세요? 아니,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들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잃어버린 30년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실질 임금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그래서 일본은 계속 이게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는 뭐 살아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데 여행객이 가서 쓰는 소비들이 일본 경제의 보탬이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역대로 최고로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놀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만큼 돈을 쓸 거고 이게 일본 경제에 큰 보탬이 안 되나요? 일본 경제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몇 퍼센트 안 되죠.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을 관광대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현이 됐습니다. 그 실현이 되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일본에서는 좀 외국인 혐오로까지 좀 번지고 있어서 좀 이게 관광대국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더 발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일본에 그나마 있는 성장 동력이랑 주력 성장 산업은 뭐예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본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그 전자제품. 근데 지금 일본 했을 때 뭐 일본의 뭐 최첨단 기술, 전자제품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네, 없습니다. 뭐 일본 반도체는 이미 다 망해버렸고 이제 주 동력이 될 만한 거는 다 망해버려서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자동차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좀 일본 정부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반도체 쪽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TSMC 공장을 일본 정부가 쿠마모토에 유치를 해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쿠마모토에 지은 TSMC 공장 자체가 지금 첨단의 그 반도체 그 기술도 아니고 이미 예전 세대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다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월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만에서 온 기술자와 일본 기술자의 월급 차이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일본 기술자가 받는 돈이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적은 돈을 받으면서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첨단 기술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청 업체 정도 되는 거다, 일본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 뭐 그냥 하청 업체, 그냥 생산 공장 하나 지은 것뿐이고 쿠마모토 지역 경제에 그냥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다. 또 하나 일본 정부가 또 대대적으로 돈을 투자한 게 라피더스 회사를, 일본 대기업 8개의 대기업이 또 모여서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기는 했는데 일본 기업에서 투자한 돈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극소수고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할 그러한 마음이 없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징이 있다면은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망했어요. 기업들 달려들어서 이제 해먹기 급급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눈먼 돈 해먹고 그냥 끝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전에 엘피다라고 또 일본 기업들이 한국 타도 외치면서 또 일본 기업들이 뭉쳐서 만든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바로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피더스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피더스 회사를 세우면서 직원들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모집 공고가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무지가 도쿄 또는 미국 뉴욕주로 되어 있고 월급이 대충 하나로 약 270만 원. 고졸 이상, 실무 연구 등의 경험자 3년 이상 또는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이상, 반도체 전반, 차세대 디바이스, 회로 설계, PDK, 시뮬레이션 기술 전문성, 토익 600점 이상 혹은 동등한 어학 실력을 필수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급 인력을 270만 원에 쓰겠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월급 받고 이 고급 인력들이 누가 가겠냐. 그냥 끝난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